북한 최정예 폭풍군단 북한여군 부패한 장교가 남편을 살해하자 조국의 총을 겨눴다. 2살 딸을 업고 지뢰밭을 뚫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남도 덕천. 이곳은 북한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힘이 웅크린 곳, 조선인민군 제11폭풍군단의 심장부였다. 11군단은 지도자의 칼끝이자 마지막 비수로 불리는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한채옥 대위. 그녀는 11군단 직속 경보병 저격 여단 소속 최고의 저격수였다. 그녀의 군단 내 호출 부호는 옥노, 즉 옥처럼 차갑고 단단한 분노라는 뜻이었다. 표적 800m. 적 지휘관. 바람 북서풍 초당 3m. 사격 통제소의 지시가 귓속 수신기를 울렸다. 채옥은 숨을 참았다. 스코프 십자선에 걸린 인형이 그녀의 호흡과 함께 미세하게 흔들리다가 이내 심장이 멎은 듯 완벽히 정지했다. 그녀의 방아쇠 울 안검지 손가락 1000마디에 한 남자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탕! 둔탁한 총성이 겨울산을 울렸다. 800m 밖의 표적이 정확히 두 동강나며 쓰러졌다. 명중. 옥로 동무 다음 표적으로 이동. 한채옥은 기계처럼 탄피를 배출하고 재장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다. 11군단은 감정을 가진 인간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명령에 복종하고 적의 심장을 꿰뚫는 인간 병기만을 요구할 뿐이었다. 그녀는 18살 고등중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당의 부름을 받아 폭풍군단에 입대했다. 혹독한 훈련 속에서 남성 군인들을 압도하는 도끼와 천재적인 사격술로 그녀는 25세 이례적으로 대위 계급장을 달았다. 그녀는 폭풍군단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채옥은 군복을 벗었다. 군복 안에는 강철 같은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 있었지만 그 몸은 또한 2살배기 딸 강별리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녀의 남편 강민준 소자. 남편은 11군단 소속이 아니었다. 그는 서해안의 관문인 남포에 주둔한 제3군단 사령부 소속 공병 장교였다. 채옥이 저격수로 사람의 목숨을 앗는 훈련을 받는다면 민주는 다리를 놓고 지뢰를 매설하는 살리는 공병이었다. 두 사람은 당의 주선으로 만나 결혼했다. 냉철한 저격수 채옥도 따뜻하고 고든 성품의 민준 앞에서는 무장해제되곤 했다. 채옥 동무, 오늘은 또 몇 놈이나 저 세상으로 보냈소? 훈련이었소. 민준 동무는 오늘 또 다리 몇 개나 놓았소? 하나는 놓았지. 우리 별리가 건너갈 다리 말이오.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는 것이 두 사람의 행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민준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그가 속한 3군단은 남포항을 끼고 있어 외화벌이라는 명목의 온갖 부조리가 판치는 곳이었다. 채옥아, 요즘 군대에 쥐새끼들이 너무 많아. 한 달에 한 번 어렵게 휴가를 받아 덕천의 관사로 온 민준이 술기운을 빌려 말했다. 무슨 말이오? 굴량미가 장마당으로 새어나가고 전량 물자인 기름이 통째로 사라지고 있어. 병사들은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데 간부놈들은 밤마다 중국산 술판을 벌이지. 채옥의 눈이 차가워졌다. 당 정치위원회에 보고하시오. 보고했지. 하지만 쥐새끼들의 우두머리가 내 바로 위에 있어. 민준의 직속 상관 3군단 후방 공급처장인 류태식 상좌. 그는 3군단 전체의 물자를 총괄하며 그중 상당량을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민준 동무,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시오. 당신은 공병이지 보위부원이 아니오. 채옥은 불길했다. 폭풍군단에 속한 그녀는 북한 상층부의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밑에 병사들이 굶고 있어. 내가 맹세한 인민의 군대가 아니야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 하오. 민주는 곧고 너무 곧았다.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일주일 뒤 채욱은 덕천의 산악훈련장에서 혹한기 생존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한채욱 대위, 정치지도원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강민준 소자가 어젯밤 순직했소. 채욱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어떻게? 남포항 전략 유류 저장고 폭발 사고였소. 유류를 점검하던 강 소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영웅적으로 순직했소. 영웅적인 순직. 폭풍군단에서 그 말은 조작된 죽음의 다른 이름이었다. 채욱은 훈련을 중단하고 남포로 향했다. 3군단 사령부는 그녀에게 남편의 유품이라며 불에 탄 군복 조각과 시계만을 건넸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탔다며 보여주지 않았다. 장례식은 영웅의 장례식답게 거창하게 치러졌다. 류태식 상좌는 채욱의 손을 잡고 정말 안타까운 인재를 잃었소. 한대위 동무. 군단의 영웅이요. 라며 역겨운 눈물을 흘렸다. 채욱은 그 눈물을 바라보며 훈련소에서 배운 적 관찰법을 떠올렸다.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류태식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안도감, 혹은 만족감. 채욱은 덕천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편의 관사에서 짐을 정리했다. 민준이 아끼던 선군 정치 사상 책갈피 사이. 그곳에 그가 숨겨둔 것이 있었다. 작은 수첩. 날짜와 함께 류태식이 빼돌린 유류의 양, 쌀의 포대수, 그리고 그 물건들이 흘러들어간 중국 상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일 당 중앙에 이 모든 것을 보고하겠다. 류태식, 내 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것이 남편의 유서였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류태식에게 그가 속한 부패한 군대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영웅적인 순직은 내부 고발자를 제거한 완벽한 은폐였다. 한채욱은 수첩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목숨 바쳐 충성했던 공화국. 그녀가 지키려 했던 인민의 군대. 그 모든 것이 남편을 죽인 거대한 살인 기계였다. 방 안에서 두 살배기 별리가 엄마, 아빠 하며 잠꼬대를 했다. 채욱은 딸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는 안 돼. 내 딸까지 이 짐승들의 제물로 바칠 수는 없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살인 기술. 적의 심장을 꿰뚫던 옥노의 분노. 이제 그 총구는 그녀가 조국이라 불렀던 거대한 감옥을 향하고 있었다. 별리야. 엄마랑 멀리 가자. 아빠가 놓아준 다리를 건너러 가자. 한채욱 대위는 그날 밤 조국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덕천 11폭풍군단 기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한채욱은 11군단의 모든 경계망과 감시 체계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죽음으로 얻은 공식적인 휴가, 즉 특별 청원 휴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휴가증으로는 평양 이남으로 내려갈 수 없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덕천에서 북쪽 중국 국경이 아니었다. 너무 멀다. 별리를 데리고 북쪽 국경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해. 잡히기 전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그녀의 선택은 단 하나, 가장 가깝고도 가장 위험한 길. 남쪽 군사분계선 DMZ였다. 그녀는 특수부대원이었다. 적진 침투 훈련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까지 가느냐였다. 그녀는 11군단 작전부에서 훔쳐낸 위조 통행증 용지에 남편의 유품에서 발견한 3군단 직인을 이용해 가짜 남포 귀환 명령서를 만들었다. 남편의 유품 추가 정리를 위한 남포 3군단 방문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다. 그녀는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챙겼다.
초콜릿군용 비상식량, 압박 붕대, 소독약, 그리고 딸 별리를 위한 감기약 수면제 대용. 무기는 가져가지 않았다. 유일한 무기는 그녀의 몸과 11군단 옥노의 명찰이 박힌 군복뿐이었다. 새벽 3시. 채옥은 잠든 별리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었다. 별리야, 이제부터 소리내면 안 돼. 아이의 입에 감기약을 살짝 흘려 넣었다. 아이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소리 없이 기지를 빠져나왔다. 외곽 경계병의 교대 시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덕천역에서 야간 화물 열차에 몰래 올라탔다. 목적지는 평양. 평양역.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하고 모든 검문은 평양에서 가장 삼엄했다. 채옥은 11군단 대위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검문소에 섰다. 그녀의 군복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어디로 가는 동무요? 3군단 사령부로 복귀 중이요. 남편 유품을 챙기러 가오. 채옥이 가짜 명령서를 내밀었다. 검문소의 하사관은 폭풍군단이라는 글자와 한채옥 대위라는 계급장에 압도당했다. 아, 강민준 소자 말이군요. 안 됐습니다. 통과하시오. 무사히 평양을 통과한 그녀는 남포행 열차가 아닌 평양의 개성간 경의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 열차는 군사분 개선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었다. 하지만 이 열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명령서의 목적지 남포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되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종착역, 개성, 모두 내리시오. 개성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개성, 고려의 예수도이자 지금은 최전방의 긴장만이 감도는 유령도시. 이곳부터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다. 오직 군인들만이 움직이는 땅. 채옥은 개성역을 빠져나와 3군단이 아닌 제2군단 관할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개성에서 서쪽 황해북도 판문군. 그 중에서도 11군단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침투 훈련을 했던 717 침투로였다. 그곳은 11군단 특수부대원들이 유사시 남측을 기습하기 위해 비밀리에 관리하는 DMZ 통로였다. 정지. 누구야?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2군단 소속 초병이었다. 채옥은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걸어나갔다. 11군단 한채옥 대위. 야간 작전 훈련 구역 점검 중이요. 초병들은 폭풍군단이라는 말에 얼어붙었다. 최전방 2군단이라 해도 후방의 11군단은 그들에게 상급 부대이자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 11군단 장교들은 불시에 최전방 부대들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결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시간에 아이는 전술 위장 훈련의 일환이요. 적진에 아이를 업고 침투하는 훈련도 모른단 말이오. 경계가 이토록 허술하니 남조선 놈들이 언제 넘어올지 알겠소. 채옥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다. 죄송합니다. 초병들은 겁에 질려 길을 비켰다. 채옥은 그렇게 몇 개의 초소를 더 통과했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와 옥노의 명성은 그 어떤 통행증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마침내 그녀는 717 침투로 입구에 도착했다. 이곳은 민간인 마을은커녕 개미 한 마리 없는 깊은 산속 제2군단의 경계 구역과 11군단의 비밀 작전 구역이 겹치는 애매한 지점이었다. 철책이 보였다. 남방한 개선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북측 철책이었다. 그녀는 별리를 고쳐 업었다. 별리야.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아이는 여전히 약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11군단에서 배운 대로 철조망 절단기가 없이도 철책을 넘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단부의 지지대를 찾아내 해체하고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그녀가 철책의 지지대에 손을 대는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등 뒤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렸다. 망했다. 초병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11군단과 같은 특수전 군복을 입은 자들이었다. 보위사령부 GSA 직속 반탄 부대였다. 군 내부의 반역자와 탈영병을 색출하는 군인들의 저승사자였다. 한채옥 대위.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그들 중 우두머리가 손전등을 채옥의 얼굴에 비췄다. 채옥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보위사령부 7국 소속 오철영 상위. 그는 류태식 상자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류태식이 보위사령부에 심어둔 개였다. 류태식이 내가 남포로 가지 않은 것을 눈치챘구나. 남편의 죽음을 파헤치려는 순간부터 그녀 역시 감시 대상이었던 것이다. 명령서와 다른 경로로 이탈했군. 아이까지 없고. 이건 명백한 조국 반역이다. 오철영이 비웃으며 권총을 뽑아들었다. 반역은 누가 하고 있는가? 채옥이 소리쳤다. 군량미를 빼돌려 인민을 굶기고 동료 군인을 살해한 류태식이 반역자 아닌가? 입 다물어. 전현을 당장 체포해. 보위부 요원 2명이 채옥에게 달려들었다. 채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등에 업은 별리를 앞으로 끌어안았다. 별리야, 꽉 잡아. 그녀는 90도로 몸을 틀며 달려드는 첫 번째 요원의 복부를 발로 찼다. 동시에 두 번째 요원이 휘두른 개머리판을 팔로 막아내며 그의 목덜미를 손날로 가격했다. 퍽. 11군단의 격술. 오직 급소만을 노리는 살인 기술이었다. 요원 2명이 신음하며 쓰러졌다. 에이. 2년이. 오철영이 당황하여 총을 겨눴다. 움직이면 내 딸과 함께 쏴버리겠다. 채옥은 딸을 안은 채 오철영과 대치했다. 류태식에게 전해라. 내 남편의 피값을 반드시 내 놈들의 피로 갚을 것이라고. 헛소리. 탕. 오철영이 방아쇠를 당겼다. 채옥은 총성이 울리기 직전 몸을 날렸다. 그녀는 오철영을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편 가장 깊고 어두운 지뢰 지대를 향해 몸을 던졌다. 미친년. 거긴 용의 이빨 지뢰 지대야. 오철영이 경악하며 외쳤다. 그곳은 11군단조차 훈련을 금지하는 불발탄과 대인 지뢰가 뒤섞인 죽음의 땅이었다. 채옥은 굴렀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바닥으로 향한 채 캄캄한 숲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추격해. 절대 놓치지 마. 오철영과 부하들이 그녀를 뒤쫓아 숲으로 뛰어들었다. 죽음의 비무장지대. 한 명의 어미와 그녀를 쫓는 3명의 사냥개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의 이빨. 군사분계선 MDL 북측 2km 지대에 설정된 북한군 최악의 지뢰밭이었다. 이름 그대로 한번 물리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사용된 낡은 목함 지뢰부터 최근에 매설된 강력한 반보병 지뢰까지 온갖 종류의 죽음이 뒤섞여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한채옥은 11군단에서 이 지뢰 지대의 이론을 배웠다. 적보다 무서운 것은 아군이 설치한 지뢰다. 그들은 지도를 믿지만 우리는 지도를 믿지 않는다. 비와 홍수의 지뢰는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건드려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그 떠내려가는 죽음의 강 한복판에 있었다. 별리야. 제발. 울지 마. 채옥은 딸을 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약기운에 취해 있던 별리가 구르는 충격과 숲의 냉기에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저기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숲 저편에서 오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나무 사이를 훑었다. 채옥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거대한 참나무 뿌리 밑에 몸을 숨겼다. 이대로는 잡힌다. 저들은 3명, 나는 아이를 안고 있다. 그녀는 맨손이었다. 무기가 필요해.
그녀는 주변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다. 반쯤 썩은 나뭇가지. 아니, 그것보다 더 묵직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파냈다. M14대인 지뢰. 전쟁 시기 미군이 사용하던 낡은 지뢰였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살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11군단 공병 훈련을 떠올렸다. 모든 지뢰는 해체할 수 있다. 안전핀이 뽑히지 않았다면. 다행히 이 지뢰는 아직 격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지뢰를 품에 안았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총이었다. 오상위 동지. 여기입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부하 한 명이 채옥이 숨은 참나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 채옥은 숨을 한개까지 참았다. 요원이 손전등으로 참나무 뿌리 밑을 비추는 순간. 차작. 채옥은 지뢰를 든 손으로 요원의 얼굴을 후려쳤다.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원의 손전등을 든 손목을 꺾어 불빛이 하늘로 향하게 한 뒤 지뢰에 묵직한 무게를 실어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퍽. 요원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무슨 일이야? 오철영과 남은 부하 한 명이 달려왔다. 채옥은 쓰러진 요원의 허리에서 마카로프 권총을 뽑아들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어둠을 갈랐다. 총을 뺏겼다. 오철영이 경악하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한채옥. 항복해라. 아이 목숨은 살려주겠다. 거짓말쟁이. 채옥은 별리를 품에 안은 채 쓰러진 요원을 방패 삼아 다른 나무 뒤로 몸을 옮겼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어둠, 지뢰밭, 그리고 저격수의 손에 들린 권총. 이곳은 용의 이빨이 아니라 옥로 한채옥의 사냥터였다. 별리야. 귀 막아. 아주 큰 소리가 날 거야. 채옥은 딸의 귀를 손으로 막았다. 그녀는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아까 주었던 M14 지뢰의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그것을 오철영이 숨은 나무 반대편 그들이 도망칠 퇴로 쪽으로 힘껏 던졌다. 뭐야? 쾅. 엄청난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솟구쳤다. 낡은 지뢰의 위력이 아니라 그 지뢰가 주변에 잠들어 있던 다른 형제들을 깨운 것이었다. 크악. 오철영의 남은 부하가 그 연쇄 폭발에 휘말렸다. 제기랄. 오철영은 공포에 질려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 총알이 채옥이 숨은 나무를 때렸다. 채옥은 기다렸다. 저격수의 제일 원칙. 적의 탄환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라. 찰칵. 오철영의 권총에서 공이가 격발되는 빈소리가 났다. 탄이 떨어졌다. 채옥은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류태식에게. 개처럼 기어간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오상위. 이 반역자년. 날 살려. 오철영은 폭발의 파편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듯 주저앉아 있었다. 채옥은 그에게 다가갔다. 내 남편이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동무라 불렀다는 게 치욕스럽군. 그녀는 오철영의 권총을 빼앗아 탄창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전투조끼에서 예비 탄창 2개를 더 꺼냈다. 류태식에게 똑똑히 전해.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놈은 반드시 끌고 가겠다고. 채옥은 오철영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다. 지뢰밭 한가운데서 다리를 다친 그에게 이곳은 살아있는 무덤이었다. 그녀는 다시 별리를 업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미안해. 별리는 공포에 질려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미의 품에 파고들었다. 채옥은 남쪽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를 쫓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용의 이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었다.
남과 북 양측의 총구가 마주보는 진짜 비무장지대 DMZ의 심장부. 그리고 남측의 철책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은 북한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아이를 업고 귀순을 요청해야 하는 한 명의 나약한 탈북민이 되어야 했다. 쾅! 夸과광! M14대인 지뢰가 유폭을 일으키며 연쇄적으로 터져나갔다. 한밤의 비무장지대 DMZ는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과 화약 연기,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에 잠겼다. 용의 이빨이라 불리던 죽음의 땅이 아이러니하게도 한채옥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보위사령부 7국 소속 오철영 상위. 그는 저 지뢰밭 한가운데서 다리가 찢어진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반역자의 마지막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채옥은 그를 살려두었다.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 즉 임무 실패라는 낙인과 자신이 사냥하던 먹잇감에게 처참히 패배했다는 굴욕을 안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류태식에게 전할 그녀의 피 묻은 경고장이기도 했다. 엄마. 등에 엎인 별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연쇄 폭발의 충격과 지척에서 맡은 화약 냄새에 아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 별리야.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가. 조금만 더 참자. 채옥은 달래는 말을 하면서도 얼음장 같은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노획한 마카로프 권총과 예비 탄창 2개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총을 쓸 생각이 없었다. 이 총알은 남조선군을 향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그녀는 비참한 상상을 애써 지웠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이제 인간의 추격대가 아니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금기, 군사분계선 MDL 그 자체였다. 폭발음은 남과 북 양측의 모든 감시 초소를 깨웠을 것이다. 북측 제2군단은 물론 남측의 최전방 일반전 초지오피 역시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을 터였다. 시간이 없다. 그들은 이 폭발을 아군의 지뢰 사고 혹은 멧돼지 따위가 건드린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11군단에서 배운 모든 침투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판문군 일대의 군사 지도가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717 침투로의 끝자락. 이곳에서 남측 철책까지는 약 2km.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은 군사분계선 표지판과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이 끊긴 원시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길이 아닌 가장 험하고 깊은 계곡을 택했다. 사천. 판문군에서 발원하여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하천이었다. 이 하천은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가로질러 흘렀다. 물길을 따르는 것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녀의 흔적을 지우고 소리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별리야, 미안해. 조금만 춥자. 채옥은 별리를 가슴 앞으로 고쳐 안고 10월의 차가운 사천 계곡 물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갔다. 으득. 이가 갈릴 정도의 냉기였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얼음물이 두 살배기 별리의 몸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터였다. 채옥은 자신의 체온으로 딸을 감싸 안고 물속 바위를 짚어가며 소리 없이 하류로 이동했다. 물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계곡은 쓰러진 고목과 날카로운 바위로 가득한 함정이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미끄러지며 물에 빠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다. 그때마다 별리가 앙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고 채옥은 공포에 질려 딸의 입을 막아야 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물길이 넓어지며 시야가 트이는가 싶더니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채옥은 거대한 바위 뒤로 즉각 몸을 숨겼다. 짐승? 아니었다. 젠장, 도대체 뭐야? 오밤중에 지뢰가 터져? 보위 사령부 놈들이 또 훈련하다 사고 쳤겠지. 벼락 맞을 놈들. 북측 제2군단 소속의 수색대였다. 폭발 지점을 확인하러 나온 것이다. 그들은 채옥이 숨은 바위에서 불과 10m 떨어진 숲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별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무슨 소리야? 수색대원의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채옥이 숨은 바위 쪽을 향했다. 누구야? 채옥은 권총을 고쳐주었다. 여기서 끝인가? 그때였다. 끄르르, 끄르르륵. 채옥이 숨은 바위 반대편 더 깊은 숲속에서 거대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멧돼지다. 저런 미친. 이 지뢰밭에 멧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수색대의 관심이 온통 멧돼지에게로 쏠렸다. 멧돼지 떼는 수색대를 피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천 상류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에잇, 재수 없는 날이군. 돌아가자. 날 밝으면 다시 오자고. 수색대는 멧돼지 소동에 흥미를 잃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채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비무장지대의 야생동물이 역설적으로 그녀와 딸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다시 물길을 따라 30여 분을 더 걸었을까? 드디어 그것이 보였다. 썩어가는 나무 기둥에 노란색 바탕, 검은색 글씨로 희미하게 쓰인 표지판. 군사분계선 그리고 그 너머. 채옥은 물에서 기어나와 그 낡은 표지판을 쓰다듬었다. 이 선 하나를 넘기 위해 남편이 죽었고 자신은 동료를 쏘고 지뢰밭을 건넜다. 그녀는 별일을 아는 채 그 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았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추위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절박함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적진에 들어선 것이다. 북에서 배운 대로라면 그녀는 이제부터 섬멸해야 할 적의 땅에 있었다. 남조선군. 그녀는 계곡을 벗어나 능선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의 희미한 초소 불빛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밝고 거대한 불빛의 성벽을 마주했다. 남측의 철책. 경기도 파주시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가 지키는 GOP 1반전초 라인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하고 위압적이었다. 북의 엉성한 철조망과는 차원이 달랐다. 삼중으로 겹쳐진 철책. 그 사이를 촘촘히 메운 유령 철조망. 그리고 일정 간격마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거대한 조명탑. 그것은 벽이었다. 뚫을 수 없다. 한채옥은 11군단 최고의 저격수로서 즉각 판단을 내렸다. 저것을 절단하거나 넘으려는 시도는 자살행위다. 경보가 울리는 즉시 그녀와 별리는 벌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류태식의 그 비열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별리의 얼어붙은 뺨에 입을 맞췄다. 별리야, 엄마가 항복하러 간다. 그녀는 마카로프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에 장전된 한 발의 총알까지 빼냈다. 그녀는 총과 탄창, 총알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지막 무기, 옥노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들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는 북조선 인민군 11군단 대위 한채옥이 아니었다. 그저 두 살배기 딸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남측 GOP의 가장 밝은 조명탑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정직, 정직.
움직이면 쏜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젊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였다. 한채옥이 남측 비무장지대 DMZ의 마지막 장애물인 추진철책 앞 개활지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타다닥. 채옥의 발밑으로 흙먼지가 튀었다. 위협 사격이었다. 동시에 GOP1 반전초 초소의 모든 탐조 등서치라이트의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불빛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품에 안긴 별리의 모습이 대나처럼 드러났다. 손들어. 당장 손머리 위로 올려. 채옥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녀의 가슴팍 그리고 딸 별리의 머리 위로 6개의 붉은 점이 어지럽게 춤췄다. 남조선군의 PVS-1K 야간 조준경에서 발사된 레이저 표적 지식이었다. 나는 귀순자요. 채옥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북조선 인민군 11군단 대위 한채옥, 2살짜리 딸과 함께 귀순하겠소. 철책 너머가 술렁였다. 11군단 대위 여자 아이까지 안고 있어. 제기랄 상황 똑바로 전파해. K의 소총을 겨눈 남조선군 병사들이 철책을 따라 순식간에 포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채옥이 11군단에서 훈련받은 것만큼이나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엎드려. 당장 엎드려. 한 병사가 소리쳤다. 아이가 다쳤소. 아이가 얼어 죽어가오. 제발. 채옥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릴 수 없었다. 엎드리는 순간 별리가 깔릴 터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손은 여전히 머리 위로 든 채. 별리가 어미의 가슴팍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추워. 바로 그때였다. 전원 사격 중지. 조준 유지. 내가 나간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철책선 안쪽에서 방탄 헬멧을 쓴 젊은 장교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의 가슴팍에는 소대장 김지훈 중이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김지훈 중위. 그는 임관한 지 채 1년이 안 된 초급 장교였지만 대한민국 최전방 GOP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 귀순자 내 말 들리나? 김중희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들리오. 신원 확인한다. 정말 11군단 소속인가? 그렇소. 11군단 저격 여단 소속 한채옥 대위요. 무기는? 없소. 마카로프 권총은 저쪽 숲에 버리고 왔소. 빈손이요. 김중희는 망설였다. 북한 특수부대 여군 장교가 아이까지 안고 한밤중에 귀순? 이것은 교범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장 귀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 아이의 울음소리는 진짜다. 그의 눈에도 탐조등 불빛에 드러난 아이의 파랗게 질린 입술이 보였다. 후방 신속 조치조 대기. 내가 철책문 연다. 나머지 전원 귀순자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즉각 사살해. 김중희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철책선 통문 GOP 통문에 묵직한 쇠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기익.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와. 손은 계속 머리 위로 들고. 채옥은 딸을 고쳐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을 겨누고 있는 수십 개의 총구. 그녀가 북에서 남조선 괴뢰군이라 부르며 그토 EMF적으로 규정했던 자들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 적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통문을 통과하는 순간 제 앞에 김중희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신속 조치조 병사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우당탕. 채옥은 아이를 감싸 안으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강철 같은 팔뚝이 그녀의 목을 눌렀다. 등 뒤로 손이 꺾이며 플라스틱 수갑이 찰깍하고 채워졌다.
별리야. 별리야. 그녀의 품에서 별리가 병사들의 손에 의해 떨어져 나갔다. 안 돼. 내 딸. 내 딸 돌려줘. 채옥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11군단의 옥노가 다시 깨어나는 듯 했다. 그녀가 힘을 쓰자 건장한 병사 두세 명이 그녀를 누르는데도 애를 먹었다. 엄마. 으앙. 별리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군인들의 모습에 자지러지게 울었다. 조용히 해. 넌 포로. 아니 귀순자야. 내 딸에게 무슨 짓이오. 차라리 날 죽여. 아이는 살려줘. 중대장님. 아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체온증 쇼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별리를 받아든 의무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급격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 순간 김지훈 중위가 결단을 내렸다. 그는 거칠게 저항하는 채옥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쳤다. 한채옥 씨. 동무도 대위도 아니었다. 씨라는 낯선 호칭이었다. 내 말 들어. 여긴 북한이 아니오. 우린 당신 딸을 해치지 않아. 채옥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김중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야전 상의 야상을 벗었다. 의무병. 내 야상으로 아이 감싸. 당장 오피관 측소 내 난로 앞으로 후송해. 빨리. 김중희는 얇은 전투복 차림으로 10월의 차가운 밤바람 앞에 섰다. 그는 다시 채옥을 내려다보았다. 당신 딸 내가 반드시 살릴 거요. 그러니 협조하시오. 채옥은 김중희의 눈을 보았다. 그것은 류태식의 탐욕스러운 눈도 오철령의 잔인한 눈도 아니었다. 서툴고 긴장하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군인의 눈이었다. 채옥은 저항을 멈췄다. 그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일으켜. 본부로 이송한다. 병사들이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의무병의 품에 안겨 멀어지는 별리의 뒷모습을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소. 고맙소. 그것이 그녀가 남쪽 땅에서 배운 첫 번째 단어였다. 그녀가 평생 적이라 배웠던 자들. 그들의 총구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느꼈다. 탐조등 불빛이 꺼지고 채옥은 눈에 검은 두건이 씌워진 채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끌려갔다. 그녀의 길고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채옥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것은 지독한 추위나 화약 냄새가 아닌 완벽한 정적과 소독약 냄새였다. 그녀는 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방은 창문 하나 없는 이음새조차 잘 보이지 않는 짙은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GOP의 흙바닥도 군부대의 막사도 아니었다. 여긴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며칠간의 사투로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던 인민군 군복은 사라지고 번호조차 없는 짙은 청색의 수용복 같은 것이 입혀져 있었다. 몸은 깨끗이 닦여 있었지만 팔목에는 수갑 자국 대신 희미한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별리. 내 딸은?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쳐나가듯 일어나 문을 두드렸다. 별리. 내 딸 어딨소? 문 열어. 철컥. 육중한 금속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군인이 아니었다. 깨끗한 셔츠 차림에 안경을 쓴 대학 교수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손에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과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한채옥 씨. 남자는 김지훈 중위와 같은 호칭을 썼다. 당신 누구요? 내 딸은? 내 딸 어딨소? 채옥은 경계 태세를 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남자의 목을 칠 기세였다. 진정하십시오. 남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남자는 말을 흐렸다. 당신을 돕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편하게 박 선생이라고 부르시죠. 그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나온 대북심리분석관이었다. 이곳은 서울 근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안기부의 안가, 즉 탈북자들을 신문하고 조사하는 비밀 시설이었다. 별리, 강별리라고 했죠? 아이는 안전합니다. 저기 보이는 화면을 보시죠. 박 선생이 벽의 한쪽을 가리키자 흑백 모니터가 켜졌다. 화면 속에는 별리가 있었다. 따뜻해 보이는 아기 침대에서 두꺼운 솜니부를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옆에는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책을 읽으며 아이를 지키고 있었다. 별리야. 채옥은 화면에 손을 가져다 댔다. 아이는 현재 군 병원에서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극복했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귀여운 아이더군요. 저 아이의 미래는 이제부터 한채옥 씨의 입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위로이자 가장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날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름, 나이, 소속. 한채옥, 26. 조선인민군 11폭풍군단 저격 여단대위. 입대 동기는 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는 남편 강민준, 3군단 소자. 사고로 사망했소. 그리고 딸 강별리. 귀순 동기는 남편이 죽음 때문이요. 채옥은 11군단에서 받았던 반신문 훈련을 기억해냈다. 사실을 말하되 핵심은 숨겨라.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억울해서 이 부패한 공화국의 환멸을 느껴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선생은 집요했다. 단순히 환멸을 느낀 것 치고는 당신의 탈출 경로는 너무나 대담하고 너무나 전문적이었습니다. 옥노. 채옥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옥노. 그녀의 호출 부호. 당신이 지뢰밭에서 오철령 상위를 포함한 보위사령부 요원 셋을 무력화시킨 것도 이미 압니다. 오 상위는 다행히 북측 수색대에 의해 구조됐더군요. 물론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박 선생은 그녀의 남쪽 조력자였던 김지훈 중위가 회수한 그녀가 버렸던 마카로프 권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총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북에서 가져온 유일한 기념품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당신은 간첩입니까? 아니요. 11군단의 새로운 침투로를 개척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남쪽에 연고가 있습니까? 없소. 신문은 며칠 난 며칠 밤을 이어졌다. 잠을 재우지 않았고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채옥은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버텼다. 박 선생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전략을 바꾸었다. 강민준 소자. 어느 날 박 선생이 남편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안기부가 확보한 자료였다. 참 고든 사람이었더군요. 3군단 공병 장교. 병사들을 아꼈고 원칙주의자였죠. 채옥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유류 저장고에서 실수로 폭사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선생은 두 번째 사진을 꺼냈다. 류태식 상좌. 이 사람을 압니까? 채옥은 숨을 삼켰다. 3군단 후방 공급처장 류태식. 이자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당신 손을 잡고 울어주던가요?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해? 한채옥 씨. 우리는 당신이 왜 왔는지보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든 것 말입니다. 박 선생은 채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류태식,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패의 사슬.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의 딸 별리가 반역자의 딸이 아니라 정의로운 군인의 딸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채욱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이었다. 그녀는 무너졌다. 그 개자식, 류태식이 내 남편을 죽였소.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모아두었던 수첩의 내용, 류태식이 중국 상인들과 밀거래한 날짜와 물품 내역, 그리고 그와 결탁한 보위사령부 오철령의 관계까지. 그것은 안기부가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 인텔리전스를 완벽하게 꿰맞추는 증거 에버던스였다. 박 선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한채옥 씨. 당신은 첫 번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간첩 용의자가 아닙니다. 이제 협조자가 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요? 당신이 11군단에서 배운 모든 것, 717 침투로의 정확한 좌표와 구조, 저격수로서의 기술, 그 모든 것이 당신과 당신 딸이 이 땅에서 살아갈 자산이 될 겁니다. 박 선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한채옥이라는 이름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옥노는 오늘부로 죽었습니다. 그날 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별리가 그녀의 품에 뛰어들었다. 채옥은 딸을 끌어안고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따뜻하고 비누 냄새가 나는 살아있는 딸의 냄새였다. 이제 곧 이곳을 나가게 될 겁니다. 박 선생이 새 신분증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수연. 그것은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얻은 첫 번째 이름이자 11군단 저격수 한채옥의 사망 진단서였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한채옥이 안기부 비밀 안가에서 보낸 시간은 3주. 그녀는 그곳에서 옥노의 과거를 낱낱이 토해냈고 최수연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류태식에 대한 모든 정보, 11폭풍군단의 침투로 지도, 저격수로서의 모든 지식. 그것은 그녀가 딸 별리와 함께 남조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목숨값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훈련소로 보내졌다. 경기도 안성. 하나원이라 불리는 공식 명칭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였다. 여기서부터는 최수연 씨가 남조선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11군단 대위가 아닙니다. 그저 교육생일 뿐입니다. 안가에서 그녀를 담당했던 박 선생이 하나원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딸 별리 양은 당분간 저희가 지정한 외부 시설에서 보호합니다. 이곳 교육을 수료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배려의 말이 아니었다. 별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질이다. 최수연 한채옥은 그 서늘한 속뜻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녀는 안기부의 감시망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원은 감옥이 아니었지만 자유의 공간도 아니었다. 높은 담장과 정해진 일과표.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11군단의 신병훈련소와 닮아 있었다. 차이점은 사상교육이 자본주의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카드라는 것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옵니다. 강의실 맨 앞줄에서 강사가 목청을 높였다. 다른 탈북민들은 신기한 듯 눈을 빛냈지만 최수연은 그 기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다. 카메라 위치 12시 방향. 입력 패드 노출. 현금 배출구 하단. 강제 개방 시도 시. 경보가 울리겠지. 그녀의 모든 사고는 11군단의 방식, 즉 파괴와 무력화를 기준으로 작동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본능을 억눌러야 했다.
그녀는 옥노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수연이었고 두 살배기 딸을 되찾아야 하는 어머니였다. 거기 최수연 씨. 남조선 사회 이해 시간. 중년의 여강사가 그녀를 지목했다. 왜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여기 남조선은 말이죠. 표정이 딱딱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 웃어보세요. 스마일. 최수연은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11군단에서 위장 침투 훈련 시 적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짓던 계산된 미소였다. 강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적응이 아니라 연기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다른 교육생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저 여자, 뭐 이래? 몰라. 평양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군대 물이 너무 짙게 배었어. 눈빛이 꼭 사람 잡을 눈이야. 다른 탈북민들은 함경북도 아오지에서 굶주림을 피해온 꽃제비 출신이거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 눈에 휴식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는 최수연은 이질적인 존재였다. 특히 그녀를 거슬려 하는 이가 있었다. 청진에서 돈주 노릇을 하다 넘어왔다는 마순영이라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하나원에서도 특유의 권력욕을 부리며 다른 교육생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 어이 최수연이, 너 군대에서 뭐하다 왔네? 사람 좀 쏴봤어? 마순영이 식당에서 일부러 그녀의 식판을 치며 시비를 걸었다. 최수연은 말없이 흐트러진 밥알을 주워 담았다. 뭐야? 벙어리야? 하긴 너 같은 군발이 년들은 대가리에 총알 박는 것밖에 아는 게 없지. 여기선 말이야, 돈이 최고야, 돈이. 너 돈 버는 법은 안 해? 최수연의 눈빛이 옥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11군단에서 수십 가지 방법으로 상대를 3초 안에 무력화시키는 법을 배웠다. 마순영의 목 관절 급소.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참아야 한다. 별일을 위해. 최수연은 대꾸 없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수 없는 년. 마순영이 등 뒤에 대고 침을 뱉었다. 그날 밤. 띠리리리링. 새벽 2시. 하나원 전체에 요란한 화재 경보가 울렸다. 불이야. 불이야. 본관 3층 조리실에서 화재 발생. 전 교육생은 즉시 운동장으로 대피하라. 교육생들이 잠옷 바람으로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악! 밀지 마. 내 신발. 신발 어딨어?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며 뒤엉켰고 몇몇은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멈춰. 얼음장 같은 목소리.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 비상등 불빛 아래 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에 질린 군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 그녀는 더 이상 어설픈 교육생 최수연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대원을 지휘하던 저격 여단 대위 옥노였다. 3층에서 불이 났다. 연기는 위로 올라간다. 4층, 5층 교육생. 창문 열지 마라. 문틈에 젖은 수건을 막고 자세를 낮춰. 그녀는 비명을 지르던 마순영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당신, 저기 넘어진 사람들 일으켜. 2명씩 짝지어. 걸을 수 없는 사람은 업어. 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다. 최수연의 눈빛에 마순영은 뱀 앞의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2층과 1층. 계단으로 몰리면 압사당한다. 2층은 동쪽 비상계단. 1층은 서쪽 비상계단으로 분산 대피. 모두 입과 코를 막고 자세를 낮춘다. 지금부터 내가 통제한다. 그녀는 11군단에서 훈련받은 대로 혼란에 빠진 민간인들을 완벽하게 부대로 조직했다. 그녀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각 방을 돌며 낙오자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뚫고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다. 운동장. 교육생들이 모두 대피 완료한 시간은 경보가 울린 지 불과 5분 만이었다. 하나원 직원들 기부 요원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화재 진압 훈련이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대응은 훈련이 아니었다. 완벽한 실전이었다. 최수연 교육생. 다음 날 박 선생이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어젯밤.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저격수가 아니었군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은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선생은 그녀를 데리고 하나원 내의 한 심리 상담실로 갔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와 있었다. GOP 철책선에서 그녀와 별리의 목숨을 살려준 1사단 전진부대 소대장 김지훈 중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한채옥. 아니, 최수연 씨. 김중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수 경례를 하려다 황급히 손을 내렸다. 여긴 어쩐 일이요? 박 선생께서 최수연 씨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와줄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첫 번째 남조선 친구가 되어주길 바라시더군요. 박 선생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김중희는 곧 전역합니다. 그리고 최수연 씨의 담당관이 될 겁니다. 안기부의 감시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도울 조력자죠. 물론 보고는 철저히 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시였다. 하지만 최수연은 김중희의 눈에서 그날 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결국 야상을 벗어 딸을 감싸주었던 그 인간미를 보았다. 잘 부탁합니다. 김지훈 씨. 최수연이 처음으로 남조선식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진짜 남조선 생활,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하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수료한 최수연은 마침내 딸 별리와 재회했다. 엄마. 2달 만에 만난 별리는 군 병원의 집중 관리 덕에 뺨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다.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아이는 어미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최수연은 안기부가 마련해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짐을 풀었다. 남조선에서의 첫 번째 보금자리. 하지만 그녀는 이곳이 집이 아니라 위장된 안가임을 직감했다. 필요한 것은 다 구비해뒀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그리고 이겁니다. 그녀의 정착을 돕는 담당관 자격으로 동행한 김지훈 이제는 민간인이었다의 서류 봉투를 건넸다. 초기 정착금. 그리고 삐삐라고 불리는 작은 호출기였다. 안기부. 아니, 이제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국정원 박 선생과의 직통 연락망입니다.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줄이었다. 내 딸은 이제 괜찮은 거요? 네. 별리는 이제 건강합니다. 근처에 어린이집도 등록해뒀습니다. 최수연 씨는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 네. 박 선생이 마련한 직장입니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국정원 외곽의 한 자료 분석실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위성 사진과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영상들을 판독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이었다. 11군단 저격 여단 대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별리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봉천동에서 버스를 타고 서초구 내곡동의 국정원 청사 근처 위장된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한 유령이었다. 저기 새로운 탈북자분? 말도 없고 눈빛이 무서워. 다른 분석관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묵묵히 일했다. 11군단의 훈련 방식, 지형지물 암기법, 위장술 식별법.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 위성 사진. 평안남도 덕천 11군단 기지입니다. 여기 4번 막사 뒤편. 위장막이 쳐져 있지만 흙의 색깔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최근에 대규모 병력이나 장비가 이동한 흔적입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국정원 상부로 직행했다. 하지만 그녀를 진짜 옥죄는 것은 따로 있었다. 그녀를 감시하는 눈들. 그녀의 아파트 건너편 건물, 늘 같은 자리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어린이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학부모. 그녀는 국정원의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박 선생이 아닌 그의 직속 상관. 최종혁 실장. 대북 공작팀을 총괄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였다. 최수연 씨. 당신의 분석 자료 아주 유용하더군. 옥노라는 별명이 아까울 정도야. 최 실장은 그녀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런 소꿉놀이 하자고 우리가 당신 모녀를 데려온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 남편 강민준, 그리고 그를 죽인 류태식. 최수연의 온몸이 굳었다. 류태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최 실장은 위성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중국 단둥항의 모습이었다. 류태식이 빼돌린 군수 물자가 단둥항을 통해 제3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어. 단순한 유류나 쌀이 아니야. 그는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특수 흑연 그래파이트. 미사일 탄두나 원자로에 쓰이는 전략 물자였다. 이놈이 제정신이 아니군. 최수연이 낮게 은조렸다. 제정신이 아니지. 돈에 미쳤으니까. 류태식은 북한의 핵기술을 팔아넘기려는 거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류태식이 곧 서울에 올 거다. 서울에? 최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래. 위장 신분으로. 중국 조선족 사업가 류 사장 행세를 하며 남조선에서 열리는 국제광물자원 박람회에 참석한다. 구매자를 직접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킬 속셈이야. 최 실장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우리의 계획은 간단해. 류태식과 구매자가 만나는 현장을 덮친다. 그놈이 가진 거래 장부와 구매자 명단을 확보한다. 북한의 핵 커넥션을 일망타진하는 거지. 거기에 제가 왜 필요합니까? 당신이 미끼가 되어야 하니까. 최 실장이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류태식은 당신 얼굴을 몰라. 당신은 11군단 소속이었고 그는 3군단 소속이었지. 남편 장례식에서 스치듯 봤겠지만 그놈은 당신을 기억 못해. 하지만 당신은 류태식의 목소리, 걸음걸이, 버릇까지 모두 알지. 최 실장은 최수연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당신이 현장에 들어가 류태식을 정확히 지목해야 한다. 수백 명의 인파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 안 돼. 당신이 잘못 지목하면 우린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게 되고 류태식은 그대로 빠져나가지. 그것은 명령이었다. 그리고 최 실장은 최수연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테스트다. 당신이 정말 조국을 배신하고 이쪽에 충성할 수 있는지 보는 마지막 시험. 만약 당신이 현장에서 딴 마음을 품거나 류태식을 보고 흥분해서 이를 그르친다면 그의 시선이 창밖, 별리가 다니는 어린이집 방향을 향했다. 당신 딸 별리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야. 지독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남편의 원수를 갚고 싶은 복수심을 이용하는 동시에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 딸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 최수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좋아. 조건이 있습니다. 최 실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조건? 류태식을 제 손으로 잡게 해주십시오. 하.
웃기는군. 당신은 저격수였지 공작원이 아니야. 당신 임무는 지목까지다. 체포는 우리 팀이 한다. 최 실장은 그녀의 어깨를 경멸하듯 툭툭 쳤다. 당신은 사냥개가 아니야, 옥노. 그냥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고. 주제 파악 똑바로 해. 최 실장이 나가고 최수연은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손가락이라고. 좋다. 그 손가락으로 내 놈들의 눈을 찔러주지. 그녀는 그날 밤 김지훈을 호출했다. 김지훈 씨. 부탁이 있어. 무슨 일입니까, 최수연 씨? 남조선의 권총 사격수를 가르쳐 주시오. 북조선 마카로프가 아니라 당신들이 쓰는 총으로. 김지훈은 당황했다. 갑자기. 총은 왜? 이유는 묻지 마시오. 난 내 딸을 지켜야겠어. 이 서울 한복판에서 내 딸을 지킬 힘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류태식이 오는 국제광물자원 박람회 현장은 단순한 체포 작전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그녀의 복수 그리고 그녀의 딸을 위한 마지막 전쟁터. 작전명 금강석. 북한의 핵물질 특수 흑연 밀매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특급 작전이었다. 작전의 성패는 단 한 사람, 옥노 한채옥, 즉 최수연의 눈에 달려 있었다. 작전 당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OEX 전시장. 국제광물자원 박람회가 열리는 현장은 수천 명의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각국의 사업가, 기술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인 각국의 정보 요원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곳이었다. 최수연 씨. 들리나?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수신기를 통해 최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립니다. 최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어눌한 탈북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련된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지적인 안경. 그녀는 중국계 광물 브로커 수잔채라는 위장 신분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전시장 시의 3구역. 러시아관 근처야. 류태식이 그곳에서 구매자와 접촉할 거다. 목표는 류태식과 구매자 그리고 그들이 교환할 샘플과 거래 장부다. 알겠습니다. 시의 3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최수연은 인파 속을 유영하듯 걸었다. 그녀의 눈은 11군단 저격수의 스코프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CCTV 11시 3시 방향. 비상구 9시 6시. 보안 요원 4명. 모두 하수군. 그녀의 눈에 남조선의 보안 요원들은 빈틈투성이로 보였다. 그녀의 진짜 조력자는 따로 있었다. 그녀와 같은 전시회 스태프 복장을 한 김지훈. 수연 씨, 괜찮아요? 그가 무선으로 물어왔다. 문제 없습니다. 김지훈은 국정원 외곽 요원으로 투입되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그녀의 퇴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찾았다. 최수연의 걸음이 순간 멈췄다. 러시아관 부스 수십 명의 인파 너머. 그가 있었다. 남편 강민준의 장례식장에서 역겨운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 류태식 상좌.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넘긴 채 거들먹거리며 중국 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목표 확인. 시의 3구역. 류태식. 현재 회색 양복을 입은 중동계 남성. 이란 측 인물로 추정되는 자와 대화 중. 좋아. 우리 팀 투입한다. 당신은 이제 빠져나와. 최 실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국정원 체포조 요원 대여섯 명이 인파를 해치고 류태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너무 빨라. 너무 노골적이야. 저건 체포가 아니라 기습이다. 최수연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다. 류태식은 노련한 쥐새끼였다.
그는 국정원 요원들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최수연의 눈에 류태식의 뒤편 음료 부스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자가 들어왔다. 평범한 관람객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목, 왼쪽 손목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전갈 문신. 저건 최수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11군단. 아니, 저건 11군단 마크가 아니야. 저건 정찰총국 직속 참전갈 부대 마크다. 북한 최악의 암살 및 공작 부대. 류태식을 감시하거나 혹은 거래가 끝나면 그를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진짜 공작원이었다. 최 실장, 함정이다. 저놈 혼자가 아니야. 정찰총국 요원이 붙어 있다. 뭐라고? 헛소리 마. 당장 현장 이탈해. 최 실장은 그녀의 보고를 무시했다. 그 순간 류태식과 이란 상인이 악수를 하며 작은 USB 저장 장치를 주고받았다. 지금이다. 덮쳐. 국정원 요원들이 류태식을 덮쳤다. 꼼짝 마. 국정원이다. 전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류태식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바로 그때 참전갈 요원이 움직였다. 그는 국정원 요원들을 향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류태식과 이란 상인, 증거인멸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류태식을 향해 겨눴다. 안 돼. 최수연은 모든 것을 잊었다. 류태식은, 내 남편의 복수는 내 손으로 끝내야 해. 저놈 손에 죽게 둘 순 없어. 그녀는 안기부에서 훈련받은 연약한 탈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옥노였다. 그녀는 옆에 있던 전시용 광물 샘플 무거운 수정 원석이었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참전갈 요원을 향해 11군단 투척술로 정확하게 던졌다. 퍽. 수정 원석은 요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요원의 총알은 류태식의 심장이 아닌 천장 조명을 맞췄다. 쨍그랑. 조명이 깨지며 인파 속으로 떨어졌다. 깍. 전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뭐야? 총소리야. 국정원 요원들은 당황했다. 류태식을 놓쳤다. 류태식은 혼란을 틈타 체포망을 뚫고 비상구를 향해 달아나고 있었다. 최 실장. 목표가 비상구 이의사로 도주. 난 저격수를 쫓는다. 최수연은 최 실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류태식이 아닌 참전갈 요원을 뒤쫓았다. 류태식보다 더 위험한 적이었다. 김지훈 씨, 시의 3구역 지금 당장. 그녀는 김지훈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인파를 해치며 요원을 추격했다. 참전갈 요원은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코엑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뛰어들었다. 지하 3층 주차장. 거기서 최수연이 소리쳤다. 요원이 뒤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옥노와 같은 훈련된 살인자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내년 11군단 소속이로군. 내년의 투척술. 옥노의 방식이다. 날 아는가? 덕천의 자랑이 어쩌다 남조선계가 되었나. 두 북한 최정예 요원이 서울 한복판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섰다. 류태식은 어디로 갔나? 이미 늦었다. 그놈은 곧 회수될 거다. 요원은 남은 한 손으로 품에서 다시 무언가를 꺼냈다. 총이 아니었다. 독침이었다. 그는 최수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결을 택한 것이다. 죽음으로 충성하는가? 어리석군. 최수연은 그가 독침을 목에 찌르기 직전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11군단의 관절기였다. 반역자는 너희들이야. 그때 김지훈이 주차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수연 씨, 괜찮아요?
김지우는 쓰러진 요원을 보고 놀라 국정원에서 지급받은 가스총을 겨눴다. 그놈 묶어요. 최수연은 김지훈에게 요원을 맡기고 류태식이 도망친 비상구 쪽을 바라봤다. 회수될 거라고. 그녀는 무언가 끔찍한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귓속 수신기에서 최 실장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류태식이 사라졌다. 이 의사 비상구로 나간 흔적이 없어. 빌어먹을 놈이 증발했다고. 최수연은 지하 주차장의 거대한 환풍구 덕트를 바라보았다. 최 실장. 그는 비상구로 나가지 않았소. 무슨 소리야? 그는 위로 올라갔소. 그녀는 11군단에서 배운 침투로 개척수를 떠올렸다. 적의 눈을 속이려면 그들이 보지 않는 곳, 즉 하늘과 땅 밑으로 가라. 류태식은 비상구가 아니라 거대한 환풍구 통로를 타고 코엑스 옥상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곳에 그를 회수할 북한의 헬기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젠장. 최수연은 김지훈이 타고 온 오토바이 열쇠를 낚아챘다. 저놈 잘 지켜요. 난 쥐새끼를 잡으러 가야겠소. 그녀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마지막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부르르르릉. 지하 3층 주차장의 고요함을 찢으며 김지훈의 낡은 오토바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한채옥, 아니 옥노는 망설임 없이 기어를 넣고 스로틀을 감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튀어나갔다. 수연 씨, 안 돼요. 참전갈 요원을 제압하고 있던 김지훈의 외침이 뒤따라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11폭풍 군단의 작전 지도처럼 명료했다. 류태식, 옥상, 환풍구, 탈출. 그리고 그녀의 가슴속은 남편 강민준의 피로 들끓었다. 복수. 그녀는 코엑스 지하 주차장의 광활한 공간을 미친 듯이 질주했다. 일반 관람객들의 차량 사이를 11군단에서 훈련받은 장애물 돌파 기동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경보음이 사방에서 울리고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다. 지상으로 가는 길. 비상통로. 저기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지상 출구 표지판이 아닌 건물 중앙 코어로 향하는 직원 및 화물용 비상통로로 몰았다. 육중한 방화벽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오토바이와 함께 슬라이딩하듯 통과했다. 끼익. 그녀는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토바이를 내동댕이 쳤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정지된 상태. 그녀의 눈이 비상계단 통로를 찾았다. 옥상까지 50층 높이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두 살배기 딸 별일을 업고 지옥의 비무장지대 DMZ를 넘었던 어미였다. 이까짓 계단쯤은 11군단의 기초 체력 단련에도 미치지 못했다. 타. 그녀는 전투화가 아닌 불편한 구두를 신은 채 3칸씩 계단을 건너뛰며 강철 같은 허벅지 근육을 폭발시켰다. 10층, 20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폐가 찢어질 듯 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떠올렸다. 남포 유류 저장고에서 그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을까. 류태식. 그녀의 분노가 아드레날린이 되어 다리를 움직였다. 30층, 40층. 그녀의 머릿속에서 최 실장의 목소리가 귓속 수신기에서 터져나왔다. 최수연. 어디야? 당장 위치 보고해. 류태식이 사라졌어. 작전 실패. 옥상. 환풍구. 채옥은 숨을 몰아쉬며 답했다. 헬기. 헬기가 뜰 거요. 놈을 회수하러. 어머. 헬기? 서울 상공에. 말도 안 돼. 말이 되게 하는 게. 그놈들이요. 마지막 층. 옥상 출입구.
육중한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채옥은 11군단에서 배운 침투 파괴수를 떠올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구두 뒷굽으로 잠금장치 위쪽의 유리창을 깨부수고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었다. 철컥. 그녀가 문을 박차고 나간 순간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땀으로 젖은 얼굴을 후려쳤다. 후. 광활한 코엑스 옥상. 저 멀리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비현실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배경으로 두두두두두두. 거대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민간용 헬기 AS-350한 대가 호버링 정지 비행하며 착륙을 시도하고 있었다. 헬기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여기다. 이쪽이야. 저편 거대한 환풍구 덕트에서 기어나온 류태식이 헬기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거래 장부가 든 USB가 들려 있었다. 류태식. 채옥의 목소리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묻혔지만 류태식은 본능적으로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서 있는 채옥의 모습이 들어왔다. 너는 강민준 소자를 아는가? 채옥이 차갑게 물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류태식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네. 내년. 강민준이. 마누라. 내 남편을 죽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이 미친년. 류태식은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채옥을 향해 난사했다. 탕. 채옥은 총성이 울리기 직전 이미 몸을 날렸다. 이곳은 저격수의 사냥터였다. 그녀는 거대한 공조기 실외기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금속판을 뚫으며 핑 소리를 냈다. 내년이 감히 날 막아? 이 반역자년. 류태식은 헬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쏴. 전연을 쏴.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참전갈 요원과는 다른 방탄복을 입은 호위조가 K의 소총 남조선군 무기로 위장안을 겨누었다. 위험하다. 채옥은 판단했다. 그녀는 헬기 조종사와 사수의 시선을 분산시켜야 했다. 그녀는 실외기 옆에 있던 소방용 모래주머니를 찢어 헬기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향해 힘껏 뿌렸다. 콜록. 뭐야? 모래먼지가 헬기 조종사의 시야를 가렸다. 이런 젠장. 헬기가 균형을 잃고 잠시 휘청였다. 바로 그 틈. 채옥은 엄폐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류태식을 향해 직선으로 달렸다. 류태식이 당황하여 다시 총을 겨눴다. 탕. 총알이 채옥의 왼쪽 어깨를 스쳤다.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분노로 덮었다. 죽어. 류태식이 마지막 한 발을 쏘려던 순간 채옥의 발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걷어찼다. 쨍그랑. 권총이 옥상 바닥을 굴러갔다. 크악. 채옥은 11군단 격술의 가장 잔인한 조식, 관절 꺾기로 류태식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으아악. 류태식의 끔찍한 비명이 옥상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 내 남편이 유류고에서 불탈 때 이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다. 채옥은 류태식을 바닥에 짓뭉갰다. 그의 주머니에서 USB를 빼앗았다. 헬기가 다시 자세를 잡고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이년아, 날 살려줘. 돈을 주겠다. 내년이 상상도 못할 돈을. 류태식이 울부짖었다. 채옥은 굴러떨어진 류태식의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정확히 겨누었다. 돈? 내 남편의 목숨값이 내 놈의 돈 따위와 같다고 생각했나?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헬기의 호위조가 소리쳤다. 류 사장,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쏘겠다. 하지만 채욱은 류태식을 인간 방패 삼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면 모든 복수가 끝난다. 남편의 원수. 이 부패한 짐승.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씨. 보고 있소? 내가 당신 원수를 갚소. 그녀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찰나. 그녀의 머릿속에 지옥의 DMZ를 넘던 그 밤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지만 결국 야상을 벗어 딸 별리를 감싸주었던 남조선군 장교 김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우린 당신 딸을 해치지 않아. 사람을 살리려던 그 눈빛. 그리고 남편 강민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내가 맹세한 인민의 군대가 아니야 이건. 내가 바로 잡아야 하오. 남편은 살인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부패를 바로잡으려 했다. 내가 이놈을 죽이면 나 역시 류태식과 똑같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별리에게 살인자의 어미가 될 수는 없어. 채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류태식의 이마에 겨누었던 총구를 내렸다. 너는 그녀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편하게 죽을 자격이 없다, 류태식. 너는 살아서 내 놈이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해. 남조선의 감옥에서 평생 굶주림과 부패를 증오했던 내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썩어가라. 에이. 그것이 옥로가 내리는 너에 대한 심판이다. 그 순간 두두두두두 밤하늘을 찢고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의 헬기 2대가 양쪽에서 협공에 들어왔다. 꼼짝 마.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최 실장과 김지훈이 탄 헬기였다. 북한의 검은 헬기는 상황이 종료됐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류태식을 버리고 재빨리 기수를 돌려 한강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쫓아. 절대 놓치지 마. 최 실장과 국정원 요원들이 옥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들이 본 것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선채 울부짖는 류태식을 발로 짓밟고 서 있는 옥로 한채욱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에 든 권총과 USB를 최 실장의 발밑에 던졌다. 작전명 금강석. 당신들이 잃어버린 샘플과 쥐새끼여. 최 실장은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협조자가 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완벽한 사냥이었다. 채욱은 비틀거렸다. 그녀는 어깨에 상처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훈 씨, 수연 씨, 괜찮아요? 의무병. 김지훈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별리, 우리 별리, 보고 싶소. 그녀는 김지훈의 품에 안겨 길고 길었던 복수의 밤이 끝났음을 깨달으며 의식을 잃었다. 에필로그. 한 달 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국정원장실. 깁스를 한 채욱, 즉 최수연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 실장과 그보다 더 높은 원장이 서 있었다. 최수연 씨. 아니, 옥노라고 불러야 하나? 원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 덕분에 류태식은 물론 그와 연계된 중국, 이란의 핵 커넥션까지 일망타진했어. 류태식은 아마 남은 평생을 이곳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요. 남편의 명예는 이 정도면 되겠소? 최수연은 대답 없이 그들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직서였다. 최 실장이 당황했다. 이게 무슨... 내 임무는 끝났소. 옥노는 그날 밤 옥상에서 죽었소. 이제 내 딸 별리의 어머니 최수연으로 살고 싶소.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내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요. 하지만 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소. 내 남편이 다리를 짓는 공병이었던 것처럼. 최수연의 눈은 더 이상 저격수의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하고 평화로운 눈이었다. 원장은 그녀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아니,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주겠소. 모든 감시를 풀고 당신 모녀가 원하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도록 해주겠소. 이것이 대한민국이 당신에게 진 빚을 갚는 방식이요.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한 평범한 동네 작은 분식집. 민준이네 김밥. 앞치마를 두른 최수연이 능숙하게 김밥을 말고 있었다. 별리야, 뛰지 마. 손님들 넘어져. 새 살배기 별리가 가게 안을 뛰어다니다 한 남자의 다리에 콩 부딪혔다. 어이쿠. 우리 별리 아빠 다리 튼튼한 거 시험하는 거야? 김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국정원 담당관이 아니라 이 작은 가게의 사장님이 되어 있었다. 여보, 재료 다 떨어졌어요. 빨리. 최수연이 핀잔을 주듯 웃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상처를 공유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조력자이자 가족이 된 것이다. 최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옥의 DMZ를 넘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거쳐 마침내 도달한 이 땅. 민준 씨, 보고 있소?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잡힌 세상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곳엔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내가 웃으며 다리를 놓고 있소.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희망이라는 다리를. 최수연은 별리를 안아들고 서울의 따뜻한 햇살 아래 환하게 웃었다. 폭풍은 마침내 끝났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